여보, 나 이제 나가서 살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책임이나 의무는 내려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짐은 다음 주까지 싸서 나갈게. 여보, 진심이야? 그래. 이제 내 인생 살게. 아니, 누가 살지 말래? 그동안엔 당신 인생 안 산 것처럼 말한다.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은퇴하고 당신 우울증이라도 걸렸나 보다. 냉수 먹고 속 차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김종범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했고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은퇴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황혼 이혼이었습니다. 아내와 죽이네 살리네 하며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나 자식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김 씨는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보다도 가족의 생계와 가정의 평화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만큼 괴로워도 나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김 씨를 몰라주는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며 살았던 세월이 참 길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호탄이 김 씨의 은퇴였습니다. 제1의 인생이 막을 내렸으니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30살의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자식 둘을 낳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김 씨는 대기업의 영업직 사원이었죠. 한때는 근무 실적이 좋아 영업왕을 한 적도 있었고 회사가 한창 어려울 때도 죽기 살기로 일해 정리해고를 피해갔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김 씨의 목표는 영업왕이 아닌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회사에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 혼자 책임져야 할 가족이 3명이나 되니까 안정적으로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생활비에 쪼들리지 않게 자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인 김 씨의 역할이었으니 말이죠. 김 씨는 축 처진 어깨를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루 종일 거래처를 오가며 움직였더니 빳빳했던 양복이 어느새 꾸깃해져 있었습니다. 왔어? 맛있는 냄새 나네. 청국장 끓였어. 김 씨는 넥타이를 풀고 정장 재킷을 옷걸이에 걸면서 부엌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밥그릇이 여러 개 있는 걸 봐서는 아들, 딸들도 집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애들하고는 안 갔어? 오늘 쉬는 날이래. 그 말에 김 씨는 입술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식들은 어쩔 땐 김 씨보다도 바빴으니 말이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50세가 된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을 몇 번 깊게 깜빡이는 걸로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한 청국장이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아내가 준비한 밑반찬들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나 청국장 싫은데. 냄새나. 먹어봐. 맛있어? 그리고 이것도 먹어. 너 좋아하잖아. 김 씨는 딸 앞으로 좋아하는 반찬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서가 이것 좀 먹어. 불고기 좋아하잖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죠. 아, 그냥 알아서 먹을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도 김 씨의 눈을 쳐다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서운했지만 아내도 자식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거절을 당한 채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건 김 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던 아내가 김 씨에게 핀잔을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애들이 아직도 애인 줄 알아? 당신이나 알아서 먹어요. 가족끼리 단란한 식사를 하길 기대했지만 실상은 김 씨의 바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고 아들과 딸은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무도 김 씨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별일은 없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김 씨가 물어도 제대로 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그 사이에 이방인처럼 앉아서 천천히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딸이 고개를 번쩍 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 봤다. 아빠, 현지야. 왜? 김 씨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노트북 좀 사줘. 노트북? 인강 듣는데 노트북이 꽂아서 버벅거려. 노트북. 산지 1년 되지 않았어? 새로운 거 나왔단 말이야. 아빠, 나는 핸드폰 바꿔줘. 핸드폰도 산지 얼마 안 됐잖아. 너무 느려졌어.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눈이 이제서야 마주쳤습니다. 눈빛이 참 초롱초롱했습니다. 뭘 사달라고 할 때만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다음 달에 보너스 받으면 사줄게. 다음 달까지 기다리라고. 어차피 다음 달에 사줄 거 지금 사주면 안 돼? 너희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아내가 한마디 하자 아들, 딸이 입을 삐죽거리며 또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 어제 영선이네 만났는데 말이야. 요즘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고 그러네? 무슨 세일? 그냥 가방 같은 거 싸게 팔고 그러는 거지. 가방이 필요해? 뭐 꼭 필요한 것만 사나? 세일할 때 사두면 좋다는 거지. 김 씨는 애써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늘 아내와 자식들이 사달라는 걸 당장 다 사면 500은 되겠다 싶었습니다. 순식간에 말 몇 마디로 몇백이 왔다 갔다 하니 김 씨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돈 관리하니까 알아서 해. 정말? 김 씨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귀가할 때보다도 어깨가 좀 더 내려간 듯한 느낌이었죠. 씻고 나오자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흩어졌고 거실에는 아내가 보는 드라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서 내일 할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하루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2시간가량 그렇게 있었는데 아내는 계속 TV를 보는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알아서 방에서 공부하다가 잠에 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김 씨는 똑같은 하루를 반복할 것이었습니다. 묵묵히 혼자서 말이죠. 이렇게 일할 거면 아예 책상을 빼는 게 낫겠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젊은 상사를 보며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부터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김 씨의 부서에 새로운 상사가 오면서 말이죠. 김 씨는 회사에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점점 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김 씨가 회사에서 버티는 방법은 무슨 일이 있든 순응하고 참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세요. 네, 김 씨는 말없이 자료를 정리하며 손가락 끝으로 문서 모서리를 꾹꾹 눌렀습니다. 마우스를 딸깍거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폭우주의보가 있었고 길거리엔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주차를 하고 홀딱 젖은 채로 뛰어갔습니다. 아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약속은 약속이죠. 아이고, 월급 많이 받으셔야겠는데. 거래처 사장의 말에 김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끄트머리가 조금 젖은 계약서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남자는 민기적거렸습니다. 다 얘기가 끝난 걸로 아는데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장은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좀 불리한 조항들이 있어서요. 지난 한 달간 조율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도장도 안 찍었는데 거 좀 바꾸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빗속에 힘든 걸음하셨는데 이거 죄송하네요. 비가 이렇게 오는지 모르고 미리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틀 뒤에 다시 와주실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비가 아직도 옥수같이 쏟아지는데요. 우산 빌려드릴까요? 우산 있습니다. 주차장이 멀리 있는데. 괜찮습니다. 소득 없이 돌아오는 길. 김 씨의 구두 속은 흙탕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받고 바로 퇴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일을 마무리 못한 탓에 그냥 퇴근했다가는 무슨 욕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복귀를 했는데 역시나 상사에게 거하게 깨지게 되었습니다. 다 얘기가 된 거를 도장만 받아오라니까 그걸 못해요. 다시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러셔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라니까요. 다 된 밥상을 엎어버리는 게 그게 본인의 실력이겠죠. 이러고도 회사에서 월급 받아가면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시나 봐요. 험한 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20분 가까이 김 씨의 무능에 대해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김 씨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사위가 어둑해졌을 때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막만이 김 씨를 반겼습니다. 신발이 없는 걸 보아 아들, 딸들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서자 안방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왔습니다. 왔어? 애들은? 학원에 있지? 나 깜빡 잠이 들어서 밥을 못 차렸네. 왜 이렇게 졸리지 낮부터? 오늘만 라면 끓여 먹을래? 그래. 끓여줘야 해? 아니야. 내가 끓여 먹을게. 더 자. 그럼 먼저 잘게. 아내가 하품을 하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방을 소파 위에 두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았는데 라면이고 뭐고 밥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조금 있다가 잠에 들면 또다시 회사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면을 끓였습니다. 오후 내내 비를 맞고 돌아다녔더니 기운이 빠졌습니다.
뭐라도 채워 넣어야 또 힘내서 내일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면이 꼭 고무처럼 느껴졌지만 김 씨는 우걱우걱 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김 씨는 출근해서 충격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지? 김 씨의 책상이 회사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다들 김 씨를 힐끔거렸습니다. 아, 책상은 제가 빼라고 했어요. 아니, 왜? 요즘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길래요. 머리도 식힐 겸 거기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뭐라고요? 꼭 그렇게 2번씩 되무르는 버릇이 있으시네요. 김 씨가 무언가 밉보인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상사는 유독 김 씨를 냉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할 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김 씨를 대신해 다른 직원들이 화를 냈습니다. 물론 상사가 없는 곳에서 말이죠. 괜찮아. 며칠 있다가 마음 바뀌시겠지. 하도 변덕스러운 탓에 잠시 기행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김 씨의 책상은 여전히 복도에 있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나도 괴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회의 내용이에요. 전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김 씨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당해보지 못한 유치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동료들의 권유처럼 항의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김 씨는 회사의 생리를 알았습니다. 수십 년 다녀보니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복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회사에서 모를 리 없었는데 적절한 초지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참지 못하는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상사를 고발하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가는 잘려나가는 것은 김 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그런 도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은 자신의 가족이 위태로워지는 것과 같은 말이었으니 말이죠. 여보, 웬일이야? 이 시간에 집에 다 오고? 김 씨는 아주 오랜만에 조퇴를 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탓의 위염과 식도염이 생겨서 최근에는 밥을 넘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성 고혈압 진단도 받았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증상이 있었기에 회사에서 조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 병원? 김 씨가 왜 병원에 다녀왔는지 아내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설명하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식사를 잘 못했던 것을 아내가 모른다는 말이었으니 말이죠.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병원까지 다녀왔어? 나이 들면 다 그래.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김 씨는 약을 먹으며 보통 날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생활을 한 지 3주째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상사가 한 발짝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3주간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끝에 또다시 살아남은 것이었죠. 그렇게 또 수년간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제 현지 아빠도 퇴직할 때 다 돼가지 않나? 그렇죠? 그래도 대단하네. 요즘 같은 때에 정년은 채운다는 거잖아. 대단하긴요. 형님네만 할까요? 사업이 최고죠. 이 양반이 고지식해서 윗사람한테 아부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죠.
어느 날 친척 모임에서 아내가 김 씨의 형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사업을 했는데 내내 힘들다가 10년 전부터는 잘 되어서 최근에는 조카들을 유학도 보내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걸 무척 부러워했죠.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우리 한창 힘들 때도 걱정 없이 살았으면서. 그건 그렇지만 나는 언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보려나, 에휴. 아내의 깊은 한숨을 들으며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씨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내의 기준치에는 못 미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결혼? 2년 전 아들은 27의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일렀습니다. 너는 제정신이니? 27에 누가 결혼해? 요새? 어차피 할 건데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임신했니? 아내가 얼굴이 하얘져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그래야만 일찍 결혼해요? 아들은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말려보려던 아내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집 장만하는 건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며느리가 될 여자친구는 아들과 동갑이었는데 역시나 사회생활이 길지 않았기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집을 사달라는 말이야? 아니면 결혼해서 어디에 살아요? 그러니까 좀 미루라는 거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아내는 속이 탄다는 듯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윽발을 질러도 설득을 해도 알아먹질 않으니 답답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간 다음 날 아내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현석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생각은 아니지? 그렇지는 않지만 집이 한두 푼이어야 말이지.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모아둔 돈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 둘에게 집을 턱턱 사줄 만큼의 여력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형님처럼 사업을 했다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당신 애들 유학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나도 불만이 없지 않았어. 남들처럼 애들 클 때 확실하게 밀어줬으면 했는데 당신 고지식함 때문에 그러지 못했잖아.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일인데 솔직히 애가 얼마나 처가에 밉보이겠어? 그래서 집을 해주라고. 당신 집이 얼마인지 몰라? 알지? 집을 해주자는 말이 아니라 능력 닿는 한은 최대한 해주자는 거지. 당신이 하도 짠돌이라 혹시 한 푼도 안 해줄까봐 무서워서 하는 소리야.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보태줄 생각이야. 5천 가지고 뭘 해? 현지도 생각해야지. 아니, 우리가 그 정도 도와줄 돈이 없어.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도 곧 퇴직해. 알아. 근데 그렇게 부모가 해주면 자식들도 어느 정도 나중에 부모한테 보답을 하지 않겠어? 진짜 당신 자식이 셋 넷도 아니고 딱 둘이야. 처음으로 부모 노릇 좀 제대로 해보자. 처음? 그래? 당신이 솔직히 평생 일만 했지 애들이나 나한테 신경이나 제대로 썼어? 회사 일이 바쁘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말이야. 가족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살았으니까 아들 결혼할 때만이라도 좀 아빠 노릇 좀 해보란 말이야. 허탈했습니다. 가족을 등한시하고 살았다면 지금의 김 씨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때도 가족만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기에 동료들이 퇴사할 때에도 더러운 꼴을 참아가며 계속 회사에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김 씨가 가족을 위해 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들과 아내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부모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까지도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아내는 노래교실도 다니고 모임도 다니며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김 씨는 여전히 회사의 메인 몸이었습니다. 김 씨는 무엇이 가족을 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 굶지 않게 하는 게 김 씨 인생의 최대 임무였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가족들에게 잘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가족을 등한시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삶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아내의 성화에 아들에게 8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똑같이 8천만 원을 지원해줬고 딸은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는데 그 돈을 보탰죠. 여보, 나 집에 왔는데. 어디 갔어? 나 지금 애들 만나서 저녁 먹고 있어. 애들? 현석이랑 지연이랑 현지. 어느 날 퇴근하고 와보니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과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몇 개월 됐는데 김 씨도 아들을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한 딸도 마찬가지였죠. 왜 말도 안 하고? 당신 퇴근하면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그랬지? 자식들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든데 미리 말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퇴근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운해 말고.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어. 라면 끓여 먹던가. 휴대전화 너머로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만 끊을게. 그러고 김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따라 하루가 고된 것 같았습니다. 이보다 힘들게 일한 날도 숱하게 있었지만 오늘따라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죠. 김 씨는 저녁은 건너뛰었습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생각을 하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바빠 점심을 대충 먹었는데 저녁도 이렇게 혼자 남겨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가며 아내가 바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말라 보였습니다. 어느새 볼은 홀쭉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환갑이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올해 초에 퇴직했습니다. 여보, 퇴직했다고 끝이 아닌 거 알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일거리 알아보긴 해야지. 당신 말대로 노후를 생각해야 하긴 하니까. 그건 천천히 알아봐야지. 새로운 일 구할 때까지는 집안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알지? 당신도 고생했지만 그동안 나도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어. 당신 은퇴이기도 하지만 나도 은퇴한 거나 마찬가지야.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 씨는 누워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대로 참 고지식하게 살아왔습니다. 옆을 돌아보는 일이 없었고 오직 기계처럼 앞으로만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늙음. 종착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처럼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보, 나 노래교실 다녀올게. 다녀와. 아내가 외출하면 김 씨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쉬는 게 김 씨에게는 참 이상한 일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김 씨가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여상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나가서 살게. 그게 무슨 말이야? 찌개를 떠먹으며 아내가 무심히 물었습니다. 현석이도 결혼했고, 현지도 결혼자금 줬고, 나는 은퇴했고,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책임이나 의무는 내려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아내는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짐은 다음 주까지 싸서 나갈게. 여보, 진심이야? 그제서야 진지하게 김 씨의 말을 받아들이는 아내. 그래. 이제 내 인생 살게. 아니, 누가 살지 말래? 그동안엔 당신 인생 안 산 것처럼 말한다. 아내는 김 씨가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은퇴하고 당신 우울증이라도 걸렸나 보다. 냉수 먹고 속 차려. 당신도 나 없이 잘 살잖아. 그러자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말일 듯했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당신이랑 소리치고 싸우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진 않지. 뭐? 당신 인생을 살아? 그게 이혼의 이유가 돼? 자식 결혼시키면 부모 역할 끝이라는 거야? 뭘 더 해야 해, 그럼?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 왜 이래? 나 당황스러워. 30년 넘게 회사 다니는 걸로 내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해. 아니, 회사는 누구나 다녀. 누구나 돈 벌고. 당신 일하는 동안 나는 뭐 집에서 놀았어? 당신 그래서 억울해서 이래? 아니야. 안 억울해. 당신 고생한 것도 알고. 그냥 여기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생각해. 전환점? 인생의 1막이 끝났고 나는 2막을 혼자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아내는 김 씨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같이 살며 김 씨의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조차 그 말에 쉽게 대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버텨오며 그러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설득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어깨에 얹어져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김 씨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죠. 아내와 자식들은 김 씨가 없이도 잘 살았으니 걱정 없었습니다. 훌을 털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반년 전 김 씨와 아내는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누었고 김 씨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당일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혼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짐도 그리 많지 않았죠. 외로울 만도 했지만 작은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김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다 같이 사는 집에서 혼자 되었을 때 느꼈던 고독함은 오히려 없어졌습니다. 그런 김 씨를 가족들은 모두 비난했습니다. 매정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뒷바라지한 아내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반년간 살았습니다. 김 씨는 학원도 다녀보고 TV를 보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보기도 하고 등산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2의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뭐가 좋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가끔 자식들과 연락을 나눴습니다.
큰아들네가 아이를 가지면서 그리고 딸이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서 좀 더 친밀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내에게서 전화도 한 통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길에서 철구 씨 만났어. 김 씨의 오래된 직장 동료를 마주쳤다는 아내. 그 복도에서 일했다는 얘기. 그런 말은 왜 안 했어? 말해서 뭐해? 달라지는 게 없는데. 말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 어쩌면 김 씨가 외로움을 느꼈던 것도 김 씨의 탓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과묵해서 문제라고 했지. 내가. 하지만 김 씨가 아파도 회사 일로 힘들어해도 누구도 관심이 없어 보였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짐을 내려놓고 싶었고 비로소 그렇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나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말처럼 아내를 버리게 된 셈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냥 당신 마음 몰라줘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나만 생각한 것 같아. 복도에서 일했던 거. 오래전이야. 10년은 된 이야기야. 그것 때문에 따로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미안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알아. 그냥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했어.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종종 자식들과 함께 보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아내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 손주도 생긴이 들떠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61세, 늦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